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뜻을 한번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죠. 넘겨보시면 자, 3절에 412쪽에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이 나옵니다.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 자, 이것은 저당권 설정 등의 제한은 저당권 등 여러 가지 권리를 설정하는 것을 못하게 막는 것인데요. 자, 우리 대지를 아까 그 절차에서 대지를 사업주가 취득을 합니다. 자기 걸로 취득을 해요. 나중에 주택을 완성했으면 완성한 사람이 원시 취득을 하죠. 그럼 대지와 주택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취득을 하잖아. 사업주가 취득을 한 상태에서 분양을 한다면 분양받을 사람은 나중에 잔금까지 내고 들어왔을 때 사업주가 자기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사업주체에게 넘겨줘야 그 사람은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잘 가지고 있다가 잔금 낸 사람에게 온전하게 넘겨줘야 돼. 근데 만약에 사업주가 장난치면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아직 넘겨주기 전에 자기 명의로 돼 있는 상태에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돈을 빌려 가지고 있다가 도망간다. 저당권을 설정한다. 그러면은 사업주체 그 입주 예정자에게 피해가 되겠죠, 그죠? 그런 저당권 설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정 기간 동안에. 만약에 용의권을 설정해줘도 물권은 용의권을 설정하게 되면은 나중에 들어온 사람이 용의권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대항을 못하죠? 물권이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중도금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처분을 했다. 사업주체가. 돈 받고 아예 소유권을 넘겨줬어요. 그럼 나중에 잔금 가지고 들어와도 소유권을 취득 못하죠? 이런 거 막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당권 설정에 제한 이 말을 쓰고 있지만 누가 지켜야 되느냐? 사업주체가. 누구를 위하여? 입주 예정자를 위하여. 입주 예정자 보호조치. 입주 예정자 보호조치. 입주 예정자에 해가 되는 각종 저당권 등 뭐 용의권을 설정한다, 처분한다, 소유권 넘기는 처분한다. 이런 거 하지 말라. 이게 저당권 설정에 제한 뜻입니다. 자, 우리 뜻은 그래서 원칙 보시면 412쪽의 원칙 보시면 사업주체는 주택 건설 사업에서 건설된 주택 대지에 대해서 건설된 주택 대지란 원래 사업체 것이 되는데 자기 것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 이후부터 예정자가 그 소유권 이전 등을 신청하신 날 이후 60일까지 기한 동안 이 구체적 기간은 다음에 할 때 말씀드리고 이 기간 동안에 예정자 동의 없이 입주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예정자 보호 조치니까 예정자가 괜찮아요 하면 괜찮아. 예정자 동의 없이 다음에 하나에 해당을 해서는 안 된다. 어떤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느냐? 박스 1번 주택이나 대지에 저당권이나 가등기 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거 해가 돼서 안 됩니다. 또 2번에 전세권이나 지상권 또는 등기되는 부동산 임차권을 설정하는 거 안 된다는 얘기고, 세 번째 매매 증여 등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저당권 설정, 용의권 설정, 처분 다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정자가 동의해주면 상관없어요. 이 뜻이 저당권 등의 설정 제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제한 들어갑니다. 일단 넘겨보세요. 416쪽에 갑자기 온도를 올려놨나 갑자기 확 더워지네. 오늘 아침에 오는데 추우니까 아주 정신이 번쩍 나고 좋더구만. 다시 또 많이 추웠어요? 오실 때? 그래서 좋았어요? 싫었어요? 그럼 겨울엔 추워야지. 너무 기온을 느끼는 게 다 달라서 전화해서 덥다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만 덥다 그러면 또 이제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이 있어. 나는 지금 딱 좋은데. 네? 막 지금 여기도 막 그냥 그 외투 벗고서 지금 들으시는 분이 있고, 외투를 강력하게 입고 들으시는 분도 있고. 제 와이프도 처음에는 찬바람이 분다 그러면 이제 내복 입고, 그 다음에 봄에 완전히 봄이 풀렸을 때 이제 내복 벗고 그러더니만 요새는 조금 좋아진 것 같아.
결혼하고 나서 안 좋아지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좋아진다는 것은 남편을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 전인가 집에 이렇게 귀가를 하다가 바로 집 근처에서 어떤 분이 수강생이 인사를 해서 깜짝 놀랐네. 깜짝 놀랐다니까. 다른 데 가끔 인사하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집 근처에서. 그래서 아유 어디 사시냐 그래서 나 바로 옆에 사시더라고. 애 주려고 햄버거 사려고 나왔다가 저를 본 거야. 이제는 그 운동하고 그럴 때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 이제. 저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알아보니까. 막 어떨 때는 막 반바지 입고 나서 운동할 때도 있는데 지금 미친 사람 취급할 것 같고. 아직 요 정도면은 지금 뛸 때 가서는 밖에 하천에 가서 뛴다라면은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이상해 봐. 요새. 여름이면 당연히 반팔 입고. 여름엔 더워서 못 돼요. 운동할 때. 가만히 있으면 춥죠. 운동할 때는 열이 나잖아. 열이 나니까. 건강한 게 아니고요. 다 적응력이에요. 적응력. 시골에서 자라면 다 그렇게 돼. 시골에서도 촌에서 자라야 돼. 촌에서.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보니까 이상한 사람 있던데, TV에 나오는 사람 보니까. 요새같이 막 추운데 막 눈바다 아니면 얼음물 이런 데서 막 뒹굴어요. 요새 야외 아주 추우니까 그냥 역시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서 가서 산에 올라가고 거기다 얇은 텐트 하나 쳐놓고, 눈밭에서 그냥 옷 벗고 쫙 돌아. 그 계곡에 막 얼음물에 가서 막 짖어. 근데 그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참 특이하다 그랬더니만 저는 뛸 때나 그런다니까. 뛸 때 그럼 가만히 있어도 눈밭에 누워갖고 시원하다면서 막 낮잠도 안 잔대.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 그래갖고 그 무슨 이상이 있나 그래서 가봤더니요, 병원에 가서 보니까 이상은 없고 열을 체크를 해보니까 보통 심장에 열이 많대. 심장에 보통 사람들이. 그리고 손끝으로 갈수록 열이 줄어든대요. 그래서 약한 사람도 이제 손끝이 막 저리고 하는 거야, 피가 들 들어와서. 근데 그분은 여기도 아니고 머리, 목, 어깨에 이 열이 몰려 있더라고. 그래서 좀 특이한 체질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분이 한 120kg 막 이렇게 되다가 지금 이제 80kg 정도로 줄인 사람인데요. 거의 죽기 전에 이렇게 하면 얼마 못 산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대요. 운동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다 입고 뛰다가 자꾸 적응이 되니까 이제 좀 더 벗고 지금은 아주 더워서 그냥. 그러니까 적응력이라 하더라고요. 적응력. 사람이 적응력이 뛰어나잖아요. 그 효과를 보더라고, 병원에서는. 그냥 적응한 거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추울수록 자꾸 껴있고 가다 보면 자꾸 따뜻한 것에 적응하게 되니까 자꾸 춥게 느끼지. 저는 시골에서 한 20년 살 때 적응했던 것 같고 지금 써먹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진전은 없고 이제. 시골에서 굉장히 춥잖아요. 강원도 산골인데. 투기과일지구. 열이 많은 게 나왔네. 더운데 투기과일지구. 더 확 덥게 느껴지네. 투기과일지구. 이게 바로 저번에도 얼핏 한번 나와서 제가 설명드렸던 건데요. 투기과일지구는 투기가 과열돼 있다. 과열되는 원인이 뭐냐? 자꾸 값이 올라가니까 분양권을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원래는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던 시절에 투기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분양권 전매하는 것을 막으려고 나온 최초의 제도가 투기과열지구입니다. 분양권 전매를 막아서 투기 과열된 걸 막자. 이게 투기과열지구예요. 1번 보시면 국장 또는 시도의사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이를 해제할 수 있다. 이게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해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주로 지정 대상이 되는 게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간단하게 보시면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훨씬 주택가격 상승률이 빠르다는 거예요. 높다. 이런 곳으로서 그
그 지역의 청약 경쟁률, 주택 가격 등을 고려하여 주택에 대한 투기가 상행하고 있거나 상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지정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그래서 투기 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이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최초로 시작이 된 거죠. 그 이후엔 몇 개 더 생겼지만 분양권 전매 제한을 하기 위해서 나온 최초의 제도다. 투기 과열지구입니다. 넘겨보시고 뜻만 하시면 된다 그랬어요. 지금은 자 5절 보시면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이것은 조정 대상인 지역이다. 투기과열지가 최초로 나왔다면 분양권 전매 제한 관련해서 제일 늦게 나온 게 조정 대상 지역 얘기예요. 조정 대상 지역은 아마 들어본 적이 조금 없을 겁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 2년째를 지금 맞이하고 있을 겁니다. 조정 대상 지역. 말 그대로 분석을 하면 어떤 지역이냐? 조정 대상이 되는 지역이라는 얘기야. 조정 대상이 되는. 자, 너무 투기가 과열돼 있어도 문제가 되죠?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을 해야 돼. 반대의 경우도 문제는 있어요. 너무 주택 분양이 많이 돼도 문제가 있고 주택 분양이 안 돼도 문제가 있어. 안 되면 또 경제가 또 마비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정 대상이 되는 두 땅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긴 두 땅이. 예. 그래서 만약에 너무 주택 분양이 너무 과열돼 있는 곳이다 그러면 요거는 투기 과열지구랑 비슷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경우까지 여긴 존재합니다. 자, 양가를 1번 보시면 국장이 지정을 하는데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을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둘 중에 하나. 동그라미 1번은 주택 가격 청약 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주택 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라. 이건 법에서 얘기하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0에서 구체적으로 지정된 곳을 박스의 1번 과열지역이라고 하는 거야. 이건 0에서 얘기하는 거죠. 과열지역이고 아까 읽었던 것이 박스에서는 1번 과열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럼 다시 위에 2번. 다시 위에 동그라미 2번. 주택의 분양, 매매 등 주택에 대한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반대잖아, 반대. 과열이 아니고 위축. 주택을 분양하는데 분양이 안 돼. 거래가 안 돼. 이게 위축지역이에요, 위축지역. 그게 박스에 2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왜 조정을 하느냐? 조정 대상이 되니까 너무 주택에 대한 분양이 과열돼 있어서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려고. 반대로 너무 위축돼 있어서 적정한 선으로 조정하려고. 과열지역 또는 위축지역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게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그러면 과열지역은 아까 과열지구처럼 그런 대책을 써야 될 것이고 위축지역이면 반대로 주택 분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이런 대책을 써야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과열지역과 위축지역 그런 뜻이야. 조정 대상 지역이. 나중에 좀 더 세밀하게 보시면 되고. 자, 지금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 중에 과열지역을 얘기하는 것은 바로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도가 먼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옆에 6절에 나오는 게 주택의 전매 제한,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분양권이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얘기해요. 입자로 당첨된 지위를 분양권이라고 하거든요. 이 당첨된 지위뿐만 아니고 해당 주택까지도 일정한 경우 전매 제한을 받아. 어느 경우에 전매 제한 받는 것인지 살짝 봅시다. 살짝. 자, 양가로 1번 얘기죠. 이걸 통해서 뜻을 파악하시면 돼요. 자, 사업주체가 건설 공급하는 주택 자체가 됐든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가 됐든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특히 분양권이라고 하는데 주택이나 이 분양권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 박스에 어느 하나 네 가지가 나와 있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전매 제한 기간, 법으로 정해진 전매 제한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는 그 주택이나 지위를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전매도 금지가 되고 전매를 공인중개사가 알선하는 것도 금지가 돼 있어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모습이에요. 원래는 자유로워. 네 가지 경우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전매 제한하겠다는 첫 번째가요. 첫 번째가 투기과열지구를 얘기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 공급되는 주택의 입자로 선정된 지위고요. 2번이 조정 대상 지역에서 입자로 선정된 지위를 얘기합니다. 물론 이것도 주로 위축지역 중에서 상당 부분 빠지기 때문에 과열지역을 전제로 한다. 위축지역 중에 일부는 빠진다는 게 가로 속에 살짝 있는데요.
이 정도만 지금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투기과일주가 조정대상 지역이 분양권 전매 제한을 받는 것과 관련돼 있다. 나머지 두 가지는 나중에 살짝 말씀드릴 얘기고. 자, 그런 얘기.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그러면은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있죠? 공급질서 교란금지가 424쪽에 나옵니다. 424쪽에 공급질서 교란금지. 자, 지금 이 얘기거든요. 하여튼 뭐 공급 파트에 나오는 네 가지는 공인중개사 입장에서 다 중요한 것들이에요. 공급하는 시장 질서,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 가지고 있으면 본인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니까. 투기 목적으로 자꾸 넘기고 돈 좀 생긴다고 해서 넘기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주택의 시장 공급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걸 금지하겠다는 것은 주택 가질 수 있는 지위를 가진 사람이 본인이 받아라. 남에게 그 지위를 돈 받고 넘기지 말아라. 뭐 이런 취지로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분양권과는 또 약간 다르죠. 1번에 보시면 이 금지되는 양도 등이 금지되는 증서나 지위가 뭐냐 박스에 쭉 나왔는데 이것이 다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로 보시면 돼요.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지위. 나중에 자세히 하고 주택을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반가로 2번에 누구든지 이 법에 금지되는 행위가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기 위해서 위 1의 증서나 지위에 대해서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동그라미 1번에 양도, 양수하는 행위, 넘겨주는 양도, 넘겨받는 양수 다 금지가 돼 있고 2번 양도, 양수로 알선하거나 양도, 양수, 알선한 목적으로 하는 각종 광고, 양도, 이 목적으로 하는 광고 다 안 되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는 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택 받을 수 있는 증서나 지위를 양도, 양수, 알선, 광고하지 말아라. 여기가 공급질서 교란금지 얘기예요. 자, 그렇게 한번 뜻만 파악을 해봤고, 자, 또 넘겨보십시다. 그럼 이제 공급 파트에 대한 얘기를 살짝 했고, 리모델링 얘기가 나와요. 리모델링 얘기가. 자,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설 공급이 아니야. 자, 우리가 일반 주택을 건설할 때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합니까?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한다. 이런 표현을 쓴다 했잖아. 이 정도 되는 사업이면 사업 승인을 받아 건설하라. 사업주가 사업 승인 받아 건설하라. 건설된 주택을 전제로 해서 공급 파트가 나오는 겁니다. 그럼 리모델링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상태니까 새로 건설하는 게 아니고 새로 공급받는 것도 아니에요. 있는 상태에서 대수전한 거 그대로 가져가죠. 일부 증축한 거 본인이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예외적으로 세수 증가형 그 부분만 이 파트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보통의 리모델링은 여기랑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조합에서도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은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된다 그랬잖아. 리모델링 조합에는 적용이 안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리모델링은 별도로 할 때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고 거창하게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고 리모델링에 대해서 그냥 단순하게 허가 받으면 돼요. 이걸 리모델링 허가라고 하는 거예요. 건설 공급이 아니다. 그래서 파트가 여기 있다. 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공동주택. 공동주택의 입주자, 사용자 또는 관리주체가 입주자가 하든 사용자가 하든 관리주체가 하든 공동주택을 리모델링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운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라. 이게 리모델링 허가예요. 원칙이 리모델링 허가입니다. 리모델링은 사업 승인 받는 게 아니에요. 리모델링 허가를 받아는 별도 얘기입니다. 별도 얘기. 그 허가 기준을 이런 거 지금 볼 건 아니고 넘기세요. 그럼 뭐 거의 끝났네 뭐. 주택법은 거의 끝났습니다. 거의가 아니고 끝났지 뭐 그냥. 끝났어. 자, 농지법 갑니다 이제. 농지법에 나머지 시간 동안 농지법을 정리해야지. 별거 안 되는 농지법. 자, 우리 농지법이라면 농지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농지만. 귀한 농지만 다루고 있는 농지법인데 이 두 문제 나온 농지법 갖고 뭐 책에 잡는 것도 좀 뭐한데 아실까? 일단 청설 파트지. 야, 청설이라 하기도 뭐하네. 근데 사실 이게 농지법이 글쎄 이 조문수만 따져도 공인중개사법보다 많다니까 이게. 지금 두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취급을 받는 거지. 참 안 된 법이에요, 이게. 가치에 비해서 참 대우를 못 받아. 자, 청설 파트에서 용어 나올 것이고, 우리 영어 위주로 살펴볼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이제 소유 파트가 나옵니다. 소유 파트. 이용 파트, 전용 파트. 농지를 누가 어떻게 소유해야 되는지.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 해요. 여기서는 옮길 전자를 씁니다. 전환할 때 전자를 쓰기 때문에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게 전용인데 안 쓸 수는 없고 쓰려니 귀찮고 해서 이렇게만 쓰고 말 거예요. 세밀해 볼 것도 아니고. 자, 용어부터 봅시다. 일단 여러분 농지법에서는 농지 용어부터 정확히 해야 돼. 이 농지 용어가 농지법에서는 두 문제만 나오다 보니까 자꾸 반복해서 출제되는 게 그만큼 드물어요. 많이 나와야 반복되는 것도 많지. 근데 용어가 역시 제일 기본이죠. 용어가. 농지에서 이제 농지나 농업인 용어 같은 것은 그나마 그래도 그 중에서 여러 번 반복된 것이 농지와 농업인 개념이에요. 농지가 해당돼야 농지법 적용되니까 농지에 해당되는 게 뭔지부터 봅시다. 농지에 해당되는 게 뭔지부터 봅시다. 자, 1번의 농지 개념 보시면 1번의 농지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해놓고 동그라미 1번 둘 중에 하나인데 동그라미 1번은 전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농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지인지 아닌지 따질 때는 실제 현상으로 따지겠다는 거. 실제 현상으로. 형식적으로 지목 갖고 따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지목에서는 농지 지목이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죠. 전답, 과수원. 그 지목이랑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답, 과수원 농지 지목에 속한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 안 지으면 농지 아니고 전답, 과수원이 아닌 지목이라 하더라도 실제 농사 짓는다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실제 현상으로 따진다. 그 얘기야 지금. 실제 현상으로 농작물 경작지에 쓴다. 아니면 단식물 재배지로 쓰겠다. 그럼 단연식물 재배이 뭐냐? 여러 해 살이 식물이 단연식 식물인데 단연식물은 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 해 살이 식물. 목초, 종묘, 인삼을 재배하겠다. 인삼을 재배하겠다. 잔디, 조림용 묘목을 재배하는 거. 2번 과수, 뽕나무, 유채수동 생육기간이 적어도 2년 이상인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것을 단연식 식물 재배지로서 농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 과수를 뽕나무를 심었다. 과수, 사과나무 이런 걸 심었다. 2년 이상 쓴다. 그러면 농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목상 과수원도 농지가 되는 거지. 그래서 또 하나 조경이나 관상용 수목과 묘목 재배지도 농지에 들어갑니다. 조경용, 관상용, 수목과 묘목 재배지. 물론 또 괄호 속에 또 조경 목적으로 식지한 것은 제외한다 이 말이 들어가 있지만 그냥 그대로 다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보통 수목을 재배하는 땅, 수목이 자라는 땅을 농지라고 하나요? 산지라고 하나? 수목이 자라는 땅이 농지예요? 산지예요? 산지죠?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된다니까. 산지지 그걸 농지라 그래? 그죠? 그래서 산지가 되면 이제 지목상으로는 임야가 되잖아. 지목상으로는. 우리는 보통 이제 공법상으로 산지라 그래요. 지목이 임야일 뿐이지. 농지, 산지는 다 실질적 개념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수목 중에서도 어느 수목 재배지냐. 수가 나무 숫자잖아요. 조경, 관상용 수목 재배지라면. 여러분 조경용이나 관상용 수목이면 보통 나무랑 다르죠? 보통 나무에 비해서 손이 훨씬 많이 가. 보통 산에다 나무 심어놓으면 그 손 보나요? 안 봐. 근데 조경용 수목을 많이 심어놨다면 계속 막 전지해주면서 막 갖고 나가잖아. 손이 훨씬 간다고. 마치 농사하듯이 농작물 경작하듯이 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수목 재배지는 산지지만 어떤 수목이냐? 조경용이나 관상용 수목이라면 산지가 아니고 농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 제외되는 게 조경 목적으로 이미 식지한 것은 제외 그렇게 하잖아. 예를 들어 조경용 수목이라 하더라도 요거를 잘 키워가지고 나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잘 키우는 것이 경작하는 것이 농지지. 조경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심은 곳은 농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경용 수목을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는 얘기는 남이 재배한 것을 사다가 내가 조경 목적으로 심었다는 얘기지 내가 경작 재배하는 게 아니죠. 어디다 심어요? 어디다?
에? 어디다 심어요? 조경로 수목을 조경목적으로 심는 곳이 어디예요? 그냥 정원이지 뭐. 정원에다 심지 않습니까? 조경 수목을 주로 조경할 때, 우리 건축사 조경할 때, 땅에다가 건물 짓고 남는 땅에다 조경해야 되잖아. 그렇게 뭐 나무 심어놓은 게 정원 같은 거 아니에요? 농지 아니죠? 정원이죠? 이거를 만약에 농지라고 본다면 뭐 조경을 해야 되는 그런 건축물 같은 경우에 다 농사 지으면서 살고 있는 농가주택이 되겠네? 아니지. 조경 목적으로 이미 식지한 것은 아니에요. 재배 목적인 땅이 농지가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이해를 해서 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위의 토지의 계량시설과 뭐 농로, 수로 부지, 농지에 관련된 계량시설 부지 있어요. 그리고 위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설 부지, 농산물, 축산물 생산을 부지도 농지에 다 들어갑니다. 제가 보통 요거 할 때 우리 박스 1번 농지 계량시설로서 뭐 농로, 수로, 제방 그리고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도 있어요. 나번처럼 평상시 이런 거 안 읽어. 평상시 이런 거 안 읽어요. 그런데 이번에 농지 문제에서 요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까지 나왔었다고. 물론 그거 몰라도 정답 찾았어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이걸 그렇다고 어떻게 규칙까지 다 봐? 두 문제 나오는 법을. 농지법 무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두 문제 나온다고 무시하면 안 돼요.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출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한 문제는 어느 정도 하면은 작게 해도 맞춰요. 근데 나머지 한 문제는 잘 해도 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이렇게 내니까. 근데 이번에 뭐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뭐 두 문제 다 맞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 문제만 맞춰도 되는데 이런 거 우리는 몰랐어도. 그러니까 그 농지의 어떤 그 운영에 관련된 농사 잘 짓기 위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농도의 어떤 그 토지의 계량시설 부지로서 생각하시면 돼요. 바람 피해가 많아서 뭐 방풍림 조성을 위한 땅이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게.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그리고 우리가 주로 여기서도 하는 게 다 보는 게 아니고 농축산물 생산설 중에서 축산물 생산설 부지만 조금 신경 썼다고요. 아니 농산물 생산설 부지만 농지인 건 당연해. 예를 들어 농산물 생산시설, 예를 들어 배추를 짓기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짓는다. 농산물 생산설 부지 아닙니까 이게. 버섯 재배하는 버섯 재배사를 짓겠다. 당연히 농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죠? 근데 축산물 생산설 부지가 한 5, 6년 전부터 이게 들어간 거라고 이게. 그전엔 농산물 생산설 부지만 농지에 들어갔는데 축산물 생산설 부지도. 자, 축산물로서 우리 2번에 나번이 그 얘기거든요. 2번에 가번이 농산물이고 고정실, 온실, 버섯 재배사 이것도 0까지 나와 있는 거라고 이게. 에? 그러니까 이 정도는 봤어요. 나번에 축사, 곤충사육사 부지. 규칙도 있지만 축사부지. 특히 축사부지가 이제 옛날에 바뀔 때 포인트가 이게 핵심이었죠. 자, 축사부는 소돼지 기르는 곳이 축사죠. 예전에는 축사부지가 농지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이게 지금은 한 6년 전쯤 됐을 거예요, 이제. 축사부지가 농지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축사부지가 농지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농지에 축사를 짓더라도 농지 전용이 아니라는 얘기가 돼요. 농지에다 건물 짓는 게 농지 전용이거든요. 아까 제가 전용이 농지를 농지 외의 것으로 쓰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축사부지로 쓴다는 것은 농지에 속해 있으니까 농지 전용할 필요 없이 농지인 상태에서 그대로 축사를 지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버려요. 축사부지가 농지에 들어가는 의미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거나 했지, 뭐, 바람을 막는 거 막 그런 거까지 했냐고 그러는데, 뭐, 그거 상관없이 사주는 있었어요. 그걸 좀 어렵긴 했지. 그 다음에, 농지에서 재배되는 거, 이것도 해야 되겠네. 방금 이번에 농지에서 재배되는 토지. 다만 다음 토지는 농지에서 제외한다. 지목이 전닥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전닥과수원 농지지목이 아닌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물론 임야도 전닥과수원이 아니지만 괄호 속에 임야는 제외하는 게 임야는 2번에서 별도로 다루고 있어서 그래요. 보통 전닥과수원이 아닌 토지로서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식물 재배지에 계속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것은 농지에서 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배울 때 전닥과수원과 상관없이 무조건 농사 짓거나 단식물로 이용하면 농지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목이 대인 땅에 농사를 짓는다. 지목은 현재 대인 땅이지만 당장 건물 지을 생각이 없어서 놀리느니 노느니 뭐 하느냐. 그래서 배추를 심고 무를 심고 농사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농지예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농지라니까 아까 실제 현상으로 농사지면 농지라고 했잖아. 지목이랑 상관없이 농지란 말이에요. 원래 농지로 적용받는데 여기서 전답과선과 아닌 것의 차이는 전답과선이든 아니든 농사지면 농지인데 약간 차이는 존재해요. 원래 농지지목인 전답과선은 농지지목이니까 농사 안 지면 농지 아니지만 실제 농사 짓기만 하면 기간과 상관없이 농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읽었던 것처럼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라면 실제 농사 지으면 농지는 농지지만 어느 정도 조금 농사 짓는다고 볼 정도가 돼야 농지로 보겠다는 취지예요. 적어도 3년 이상 농사 지을 때 농지로 보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 아까 지목이 대인데 3년 미만 3년을 포함하지 않죠? 2년까지 농사 짓고 말았다. 그럼 농지? 아니다. 농지에서 제외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 현상으로 따집니다만 전답과선이면은 조금만 농사 지어도 농지로 보는데 전답과선이 아닌 토지라면 적어도 3년 이상 계속 농사를 지어야 농지지 3년 미만이면 농지로 안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로 취급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받는 게 좋은 거예요. 농지로 인정받으면 이쪽에서 다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하라. 농사 짓기 유도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대인데 지목이 대인데도 3년 이상 농사 열심히 농사 또 하필 잘 돼갖고 열심히 신나서 막 3년 이상 지었다 농지로 취급받기 때문에 건물 못 져요. 건물 짓고 싶으면은 농지 전용 절차를 따로 밟아서 통과했을 때 지을 수 있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농지로 인정받으면 안 좋다는 거지. 개발할 사람 입장에서는. 두 번째. 자, 농지 아닌 땅 중에서 임야를 얘기합니다. 임야, 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전제로 합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우리 산지는 역시 나무 키우는 땅으로만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다 건물을 짓고 싶다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만 됩니다. 허가 안 나오면 못해. 그래서 이 산지 전용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 전용허가를 거쳤다면 이제 산지 아닌 것이 되거든요. 산지 전용이 되버리니까. 그럼 산지 전용허가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산지인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는 얘기죠. 산지인 상태 그대로인 상태에서 농작물 경제나 단식물 재배에 이용되는 것은 그대로 산지로 보겠다. 농지 아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도 예전에는 산지라고 해도 우리 산에다가 나무를 베버리고 거기다가 만약에 농사 지었다 그러면은 농작물 경제에 썼다 그러면 농지로 봤거든요. 옛날에는 실제 현상으로 봐서 이 규정이 생기면서 안 보게 된 거예요. 산지 임야인 상태에서 산지인 상태에서 산지 전용허를 거치면 그쪽으로 전용되지만 산지 전용허를 거치지 않은 즉 임야인 상태 그대로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 그대로 산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농지로 안 보고. 옛날과 이것도 달라진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 화전할 때 있잖아. 화전 아세요? 화전? 몰라? 너무 잘 자라셔갖고 화전이라는 얘기도 모르잖아. 우리 때는 당연히 알게 되는데 우리 시골에서는 지을 땅이 없어서 그냥 불 질러놓고 산에 불 질러놓고 그러면 저 수목이 싹 타버리죠. 거기다가 그냥 뭐 옥수수 이런 거 농사 짓는 게 화전이라래. 불화자로서 불 질러갖고 밥 만드는 게 화전이에요. 이건 역사적으로 오래됐지.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다 화전이 있었잖아. 근데 요새는 뭐 화전 없죠. 요새 화전이 있던 화전이 없어지는 추세예요. 누가 거기까지 농사 지으러가 땅이 남아도는데 앉을 사람이 많아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옛날에는 화전을 한다는 건 농지로 봤어요. 실제 농사 짓잖아. 근데 지금은 안 보겠다는 거야. 그냥 아무리 산에다 농사 짓도 지금은 옥수수 심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기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그 인건비도 안 나와. 요새는 저 산에다가 뭐를 심나요, 요새? 옥수수 대신에? 뭐를 심을 것 같아, 산에다? 잣나무 심어요. 예? 그건 나무고. 예?
그런 걸 요새 많이 심지. 장례산. 산삼 씨앗을 그대로 뿌려갖고서 재배하는 게 장례잖아, 장례. 잘 안 커요. 일반 인삼과 달라 잘 안 커. 굉장히 안 커. 한 10년 이상 키워야지 그 조금 팔 수 있게 되나? 근데 10년까지 보살피려면 참 그거 잘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산에 그 산나물 캐러 다니는 사람이 다 뽑아가, 그냥. 신나게 다 뽑아. 그런 경우 하나 진짜 아주 참 통탄할 일이지,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막 어떨 때는 막 20년, 30년 바라고 그렇게 하는데 싹 가보면 잘 자라고 흐뭇하고 있다 하루아침에 가면 싹 없어진 경우 많이 들어요. 우리 동네도 막 하거든, 그걸. 우리 시골에도. 산속에. 그게 옛날엔 농지였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은 산지 전용하고 거치지 않고 농작물 경작, 인삼 경작에 쓰이니까 그냥 산지라고, 산지. 지금은 그냥 산지예요. 3번에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초지가 말 그대로 풀 키우는 데야, 풀 키우는 데. 목축을 해서 풀 키우는 데, 초지. 예. 근데 이건 초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원래 풀을 재배해도 재배한다는 농지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초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초지법 적용을 받으면 되기 때문에 초지는 농지에서 빼는 겁니다. 왜? 초지법 적용 받으면 되기 때문에. 이게 농지 개념이에요. 농지 개념도 한참 했고. 농업인 봅시다. 농업인. 우리 농업인.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농업인이라고 해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도 숫자가 좀 나오는데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단연성 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또는이에요. 여기까지 보시면 우리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기존 농업인 요건을 갖추게 되면은 비농업인이 취득할 때보다는 농지 취득이 좀 더 쉬워지겠죠. 그래서 농업인 자격이 필요한 건데 최소 농지 면적으로선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을 농업이라고. 1000 이상.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면 평수로 약 300평이 되는 거예요. 딱 300평 정도가 돼요. 1000제곱미터 300평. 300평이면 그래도 농사 지을 만한 것 같습니까? 너무 조금해? 지금 최소한의 요건이에요. 최소한의 요건. 300평. 이것도 시골에서 안 자랐으니까 또 300평이라고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 300평. 알아들으시겠어요? 대충? 상상해봐요, 그러면. 그 정도면. 최소한의 농사 지을 사람으로 봐. 뭐 성에는 안 찰지 몰라도 최소한 1000제곱미터. 여러분 취미영농 하잖아. 취미영농. 주말영농. 주말농장 할 때. 주말농장 할 때 소유사항이 있어요. 주말농장은 농업 경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취미용으로 하는 거지. 체험용으로. 그 한도가 얼마인지 아세요 혹시? 상식적으로? 취미영농 할 때 소유하시는 한도? 그게 바로 100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 300평이라고. 그 최대 한도가.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만 소유하게 돼 있어요. 999제곱미터까지 소유해야 돼. 처음부터는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처음부터는 농업인으로 보기 때문에 농업인 이제 최소 요건이 1000 이상이고 그쪽은 최대가 1000 미만이 되는 거예요. 사실 취미영농 하는데 약 300평 가까이 한다면 죽어나요. 취미가 아니야 그거는. 그냥 취미영농 하러 갔다 와서 막 허리 찜질하고 막 들어놓고 그런다니까. 에? 그게 1000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소 취미영농은 취미영농 할 뿐이고 농업의 경영에 종사할 농업인이다 하면 최소 장난 수준은 아니어야 된다. 최소 1000 이상. 그래서 면적 1000제곱미터에 1000을 그렇게 가시면 돼요.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로서 농작물, 단식물을 경작 재배하거나 또는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거. 여기 숫자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느낌 잡으시면 돼 그냥. 자, 아니 처음 농사 짓는데 우리 1000 이상 확보도 힘들다. 아이고 1000 이상 그 돈이 얼마인데 확보도 힘들다. 난 돈이 없어서. 그러면은 1년 중 90일 이상의 농업에 종사하면 농업을 봐요. 1년 중 90일 이상. 1년 동안에 90일 이상. 약 90일이면 3개월이죠. 농지법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약 3개월이면 웬만한 농사는 다 짓는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지만 약 3개월, 90일이면 웬만한 농사 다 지을 것 같아요? 약 3개월이면? 안 될 것 같아? 오호, 그 느낌이 잡혀야 되는데 느낌이 안 잡히면 큰일인데.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 농사 짓는 거 뭘 지어볼까요, 여러분? 상추. 자, 심었어. 씨앗 심었어. 싹 터서 올라와. 언제부터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추? 한 달? 한 달도 안 걸려, 그냥 막 따먹다 보면 그냥 숱하게 따먹어, 그냥. 네? 된장만 하나 심어놨다, 된장만 하나 있다 그러면 상추 한 두세 포기만 심어놔도 온 가족이 계속 먹어요. 10포기만 해도 질려서 못 먹어. 내가 해봤다니까. 치명으로. 그거 한 달도 안 걸려. 계속 먹어, 그러면서. 자, 그 다음에 고추, 배추 며칠이면 될 것 같아. 배추. 딱 심어갖고, 예? 그건 한 3개월 가야 돼, 그래도. 3개월 가야 돼. 예. 고추. 2달이면 그냥 착 따먹어. 진짜. 2달이면 막 따먹어요. 고추 한번 뭐 한번 심어 놔보세요. 양지 바른 곳에 한번 심어서 물 한번 주고 그래봐. 막 따먹어, 그러면. 예. 또, 무? 그냥 한 2, 3개월이면 쑥쑥 뽑아먹어. 큰 거 그냥. 다 뽑아먹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농사 중에서 오래 걸린다고 하는 게 벼농사예요, 벼농사. 상대적으로 벼농사가 좀 오래 걸릴 뿐이에요. 웬만한 농사는 다 3개월이면 남아요. 그래서 90일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면적에서는 얼마 이상이요? 1000 이상. 맨몸으로 때운다면 90일 이상. 둘 중에 하나. 옥수수? 옥수수 3개월은 그냥 먹어요. 옥수수. 제가 농민의 아들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참고로 일단 옥수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옥수수는 제대로 사 드셔야 맛있게 먹어요. 강원도 옥수수도 제대로 사 먹어야 돼. 이거 막 두껍게 이렇게 나오고 다 사료용이에요, 사료용. 아니 왜 이런 데서는 보면은 왜 이렇게 두꺼운 옥수수, 가지런하게 잘 생긴 옥수수를 파는지 몰라? 그게 옥수수가 크고 가지런하니까 멋있어 보여서 파는 것 같은데 원래 그거 사람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거. 사료용으로 다 들어가는 그걸 재배할 그래요. 다 이 숫자라고 이렇게 해서 다 균일하게 나오는 것도 다 사료용으로 다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먹는 거는 찰옥수수 좀 가지런하지 않고 좀 양은 작고 불규칙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종이 달라, 종이. 그게 원래 맛있어요. 그리고 옥수수를 할 때도 사서 오랜 지나면 그 굳어서 사는데 바로 따서 쪄서 먹는 게 제일 옥수수가 맛있대요. 적어도 2, 3일, 최소로 잡아도 2, 3일 지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산지에 가서 만약에 옥수수를 배달을 시켰다 그러면 바로 오자마자 써놔야 돼. 쪄서 먹든지 아니면 그대로 냉동시켰다가 나중에 풀어서 그대로 쪄 먹어야 되지 그대로 놔두면 이거 맛없어져. 그래서 저는 다른 데서 옥수수 먹으려면 못 먹어요. 옥수수 감자는 되게 좋아하는데 감자, 고구마 이런 거, 회 이런 걸 잘 못 먹으면서 완전히 하여튼 자 90일 이상까지 했어. 지금 90일 이상까지 옥수수 얘기 나와서 두 번째 농지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실, 온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에 경작 재배하는 자. 이게 시설 농업할 때야. 맨 땅에 지을 때는 아까 1000 이상을 하고 했죠? 시설을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을 한다. 그러면은 330제곱미터 100평 330 이상. 여러분 아무래도 시설 농업하는 게 손이 훨씬 많이 가요. 하우스 농업 막 시설 농업하는 게 돈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100평 33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농업을 보겠다는 얘기고, 또 하나 아까 축사부지가 농지에 들어가다 보니까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지부선 농업인이라고 해요.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농업인이라고 한단 말이야. 자, 우리 3번 보시면 이제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나오는데, 가축을 크기에 따라서 대중소로 나눴습니다.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죽을 세는 단위를 몇 두 이렇게 얘기를 해요. 2두, 100두, 10두, 100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대충 이제 대가축이 어떤 거 얘기할 것 같아요? 큰 가축이니까 소가 대표적이야.
소가 소가축이 아니고 소는 대가축이 2마리 이상 들어가요. 2마리 이상 키우면 돼요. 중가축이면 돼지가 대표적이죠. 돼지가 대표적이지. 10마리 이상 키우면 돼요. 10마리 이상 키우면 소가축이면은 닭은 아니야. 닭을 항상 여러분들이 닭을 왜 소가축이라 생각하지 모르는데 원래 닭을 가축이라고 안 그래요. 가축은 적어도 포유류를 전제로 해요. 포유류를. 조류야 조류 닭은. 그래서 닭을 가축이라 하려면 가축계에서는 굉장히 명예훼손. 굉장히 모욕적이야 이거는. 닭머리랑 이 포유류 머리랑 머리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데. 닭머리를 닭대가 그렇잖아요. 토끼 같은 게 대표적이에요. 우리 토끼도 많이 이렇게 길어져 그죠? 이게 소고책이야. 100마리 이상. 그럼 닭은 어디 들어가느냐? 가금에 들어가. 가금에. 가금 일천수. 새를 세는 단위가 몇 수 이렇게 해요. 머리 숫자를 쓰거든요. 몇 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옛날부터. 1000수 이상 키워야 돼. 가금이 여러분 집가자에다가 금이 세금자예요. 집가자, 세금자. 집에서 키우는 새 종류를 가금이라 그래요. 금수. 날짐승 금, 들짐승 수. 그래서 금수 그러잖아. 그러니까 닭, 꿩, 오리 1000마리 이상 키울 때 1000마리 이상. 그래야 농업이 됩니다. 1000수 이상. 그 다음에 꿀벌 10군 이상. 꿀벌을 사는 단어는 몇 군 그래요. 무리군자. 꿀벌은 여왕벌 중심으로 한 무리를 이루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0군 이상, 약 10통 이상,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1년 중 120 이상 축산업에 종사함. 아까 그냥 몸으로 때운다 그러면 농사 지을 때는 1년 중 며칠 이상?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한다면 약 4개월이 돼요. 120일 이상. 농사 짓는 것보다는 소돼지 키우는 것이 좀 더 시간이 걸린다고 보는 거예요. 120일 이상. 약 4개월. 소돼지 키우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봤더니요. 아기 송아지를 사와서 송아지를 적당하게 출하할 수 있게 키우려면은 4개월은 키워야 된대. 최소. 아기 돼지를 사와서 적당한 돼지로 키워서 키운다 그러면 한 4개월 정도, 120이랑. 농사 짓는 것보다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 숫자도 여러 번 나왔던 숫자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묘하게 지금 축산업을 할 때는 우리 일단 IQ 순으로 나열을 했죠. 가축부터 시작해서 가축 다음에 조류보다 못한 게 꿀벌은 곤충이잖아. 곤충. 이렇게 순서로 해놓은 상태에서 가축이 대중소 이렇게 나눠지죠. 그 다음에 가금 나오고 꿀벌 나오잖아. 다조로 10이랑 관련됐는데 대가축만 2마리. 이제 시작했잖아. 이제 시작을 해서 나머지는 다 10, 100, 1000 다시 10군으로 떨어지잖아. 자, 순서 잡아놓은 상태에서 이제 시작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대가축은 이 2마리고 이제 시작을 해서 중가축이 10, 10에서 출발해서 0 하나씩 더 붙잖아. 소가축 100, 가금 1천수 너무 올라갔죠? 10, 100, 1000 너무 올라갔어요? 반성해서 다시 원점으로 떨어졌지. 꿀벌 10군 이상.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니 꼭 닭을 1000마리 이상 키워야 이게 최소 됩니까? 이게 1000마리면 엄청 많은 수 같은데 또 얼마나 닭 키우려면 그 양계장이 얼마나 커야 되는데 안 그래요. 여기 책 있죠 이거? 이 정도면은 닭 2마리 키우는 공간이에요 이게. 닭 2마리 키우는 공간이라고 이게. 아이 다른 얘기 자꾸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이거 빨리 끝내야 되는데. A4 용지 하나가 닭 1마리가 거주하는 거주 공간이에요. 인간들이 그렇게 잔인해요. 닭을 잡아먹을 수는 있지만 너무 불쌍하게 키운단 말이야. 2마리. 저 책상 하나에 닭이 몇 마리 키워? 한 6마리, 7마리 키우는 거야 여기. 천수 되죠. 자, 4번에 왜 그렇게 작게 하냐고요? 그래야 자꾸 달걀을 낳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느라래. 자꾸 먹이는 자꾸 준단 말이야. 원래 여러분, 이거 참 왜 이런 얘기를 양계장에 우리 밤에도 불 켜놔요. 시골 같은데 밤에 늦게 가는데 막 불이 훤해. 시골 사람들이 일찍 자요. 늦게까지 안 있어. 닭장에 켜놓는 거야. 닭장에.
자지 말라고. 불을 켜놓으면 계속 활동을 하거든. 계속 모임 먹으면서. 움직이면 에너지가 빠지니까. 아니잖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라고 이렇게 작게 해놓고. 그래서 살 자꾸 먹고. 났으니까 자꾸 놔야지. 그래서 수명이 짧아지는 거예요. 빨리 자꾸 끼우면서 빨리 낫거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날 걸 하루에 2번 낳게 만들고. 그래서 달걀 품질은 좀 떨어지는 거라고. 시골에서 막 내놓고 키울 때랑 달걀 노른자 다르지. 품질 떨어지고 닭고기가 푸석푸석하잖아. 원래 토종 닭 키워서 놓는 것은 쫄깃쫄깃합니다. 강해. 이빨이 강해야 먹어. 하여튼 그렇게 인간들이. 그나마 이 닭들도 얘기 안 해 더. 나중에 암탉은요 그나마 그래도 오래 사는 거지 수탉 되면은 바로 죽어.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암수 병아리 간별사 있잖아요. 간별사가 있는 게 왜 필요한데 암놈만 살릴라래. 순놈으로 나오는 순간에 분쇄기로 들어가. 그래갖고 사령을 써요. 그렇죠. 알 낳는 정도로만 사람들이 찾으니까. 아이고 참 왜 이렇게 너의 닭을 물어봐서. 자 요거 앞 요 숫자도 앞으로 하다 보면은 요거 이제 금방 알게 돼. 4번에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파기 120만. 이것도 10회랑 관련돼 있네요. 여러분 이게 아주 이게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쁜 조항인데 농산물의 1년 동안의 연간 판매액이 수익액도 아니에요 이게. 순수 1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면 농어로 봐줘요. 한 달에 10이랑 관련돼 있어. 한 달에 10만 원 꼴이잖아. 12개월이니까. 한 달에 10만 원 꼴에서 120만 원 이상이면은 농민들은 이제 요 정도 판매까지고 처자식 다 먹여 살리고 교육까지 시켜가면서 한다고 보니까 이건 이 말이 안 되네. 이게 120만 원, 한 달에 10만 원 꼴에서 요거 물어본 적도 있어요. 특이하죠? 이게 몇 년 전에 80만 원에서 50% 늘어서 120만 원. 몇 년 전에 80만 원일 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120만 원도 나중에 나왔고. 참, 아예 농민들이 기분 나쁜 얘기라니까요, 이거. 자, 이제 농업법인 보세요. 농업법인. 아까 농업인 개인이었고, 농업법인이면은 둘을 합쳐서 부릅니다. 영농조합법인과, 우리 영농조합은 시골에 가면 많아요. 이 영농조합법인과 업무집행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인 농업회사법인을 합쳐서 부릅니다. 농업회사법인은 영농조합법인보다는 큰 건데 농업회사법인이 되기 위해서는 업무집행권자 중에 적어도 최소 3분의 1 이상이 농업인으로 구성되는 농업회사법인을 합쳐서 농업법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조합과 법인을 합쳐서 회사. 농업 경영을 한다는 얘기는 농업인 또는 농업이나 농업법인이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을 경영한다랍니다.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기 땅에 짓는 거 당연히 경영이고 남의 땅을 빌려서 짓더라도 경영할 수는 있어요.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농업 경영이고 기본적으로 농지는 경영할 사람이 소유해야 됩니다. 거기서 쓰이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자경은 뭐 세법에서도 뭐 8년 이상 자경농 이렇게 얘기 나올 텐데 스스로 자자 경작할 경자이기 때문에 농업 경영보다는 조금 좁은 개념이에요. 자기 땅에서만 경영하는 거를 자경한다 그러지 남의 땅에서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좀 더 좁습니다. 자, 우리 자경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농지에서 자기 소유농지에서 남의 땅에서 농사 짓는 것을 자경한다고는 안 그래요.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단식물 재배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에 적어도 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라 하더라도 역시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에 쓰는 것을 자경이라고 합니다. 자기 소유농지에서 스스로 경작하는 걸 자경이라고 해요. 그럼 위탁경영은 경영을 맡기는 게 위탁경영이에요. 경영을 맡기는 게 위탁경영입니다. 자기가 경영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계산과 책임을 하는 게 자기 경영인데 위탁경영은 경영을 위탁 맡긴다는 얘기니까요. 어떤 사람을 빌려서 그 사람을 고용을 해서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면서 비용을 주면서 경영을 맡기는 걸 얘기합니다.
자,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을 하고 그자에게 농자급의 전분의 일부를 위탁하여 행하는 경영을 위탁경영이라고 합니다. 7번의 농지 전용. 여기서 옮길전자를 쓴다 그랬어요. 옮길전자를. 그래서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이나 단식물 재배 등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외의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농지를 농지 외의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농지에 건물 짓고 싶다. 건물 짓는 건 농사 짓는 정도로 쓰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럼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줘라. 또는 전용 신고를 하고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농지 전용이에요. 됐고. 자, 이제 나머지 소유 파트 이런 데서는 한번 넘겨보실까요? 442쪽에 농지 취득 자격증 명제가 나옵니다. 여러분, 농지 취득 자격증 명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요거를 더 줄여서 뭐라 그래요? 줄여서 농취증 그러지 않나요? 농취증? 안 들어보셨어? 원래 여기서 나오는 건데 혹시 뭐 공부 배우기 전에 들어보셨나요? 말 그대로 농지 취득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증명한 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입니다. 자, 우리 소유 파트 안 했지만 여기 용 없어서 안 했지만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를 해야 돼요.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안 돼. 여러분들은 투기 목적으로 노리고 있겠지만 원래는 경영에 이용할 사람이 농지를 소유하는 건 농지법의 대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누가 농지를 취득해야 돼요?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원래 농지 소유는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를 해야 되니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도 농사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는 원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 얘기인데 새로운 농지를 취득할 때는 과연 이 사람이 농사를 지을 사람이 취득해야 되기 때문에 농사 지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취득할 수 있다. 이렇게 통지하는 겁니다. 농지증을 발급받아야 돼요. 거래를 하면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알선하고 그랬어도 나중에 취득한 사람이 농지증 발급을 못 받는다 그러면 농지 취득 못해요. 거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공인중개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쪽 파트에서는 농지증을 언제 받아야 취득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구별부터 하시고 뭐 농지증을 어느 때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기준이야. 뭐 두 문제나 농지부서 그 기준까지는 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연구를 좀 하셔야 된다고. 농지를 거래하는 것도 많잖아요. 우리가 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세세하게는 안 한다고 이거는. 근데 나중에는 업무에서 많이 써요 이것도.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런 기준까지도 다 보셔야 되겠지. 이 파트에서. 이게 농지증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시군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된다가 원칙입니다. 안 받는 예외가 양가로 2번인데 나중에 이제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요거 구별하는 것이 역시 핵심 중에 하나예요.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럼 그 용어를 봤다라면 또 넘겨보실까요? 농지를 남에게 빌려주는 게 농지 임대차예요. 451쪽에 농지 임대차. 농지를 빌려주는 경우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농지는 기본적으로 농지는 농사 지을 사람이 소유하고 농사 지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이건 농지의 대원칙이야. 원칙이 그래요. 농사 지을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 다음에 농사 짓는데 써라. 이게 기본적인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농지를 빌려준다는 얘기는 자기가 농사 안 짓고 남에게 빌려주는 경우를 얘기하거든요. 남에게 빌려주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될까요? 안 될까? 안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농사 져야 되니까 적어야 되지 남에게 왜 빌려주느냐? 돼요.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싹 닫는 표정인데 닫았는데 왜 얘기를 해? 닫았는데 안 되지. 닫는 표정이었는데 제가 좀 더 빨리 얘기할 걸.
농지는 자기가 취득해서 자기가 농사 져야 된다니까요. 남에게 빌려준다는 얘기는 남에게 농사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짓겠다는 얘기죠. 자기가 안 질 거면 왜 취득했어요? 왜 처음에 농지증 발급 신청할 때 나는 농사 짓겠노라고 왜 맹세라고 취득을 해, 그러면? 맹세를 했으니까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약속 지켜야지. 그래서 농지는 자기가 농사 져야 되기 때문에 농지 임대차는 이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사유가 있을 때 하나여 농지를 빌려줄 수 있지, 내 거라고 해서 내 맘대로 못 빌려줘요. 만약에 임대차 사유가 아닌데 빌려줬다 그러면 처벌받는 거예요. 처벌받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농지 아까 그 대원칙 때문에 그래. 자꾸 안 그러면 자꾸 돈 있는 사람이 자꾸 농지 사서 실제 농사 안 짓고 농민들이 피폐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원칙적으로 자기가 져야 되기 때문에 임대는 원칙적으로 허용이 안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허용돼요. 그래서 나중에 농지를 언제 빌려줄 수 있는지 그 사유를 배울 텐데, 옛날엔 참 이게 빌려주는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이었는데 MB 시절에 이걸 대폭 늘려놨고 지금은 투기 목적으로 상당히 이용할 수 있어요. 이걸 가지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죠. 됐어. 그러면 455쪽의 농업진흥지역 뜻만 살짝 보고 끝내겠습니다. 이 455쪽에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는데 말 그대로 농업을 진흥할 지역이에요. 여러분, 농업진흥지역이라는 말은 어디서 들으셨냐 하면은 국회법 시간에 들으셨을 거예요. 어디에서? 용도 지역할 때. 도관농자,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관농자, 기본적인 사기지역 할 때 농림지역을 지정할 땅이 농이, 농사지을 농자, 림이 수풀림자. 주로 어디에 농림지역을 지정해야 되느냐? 농에 해당되는 부분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농사를 잘 진흥할 지역이니까 농사 짓는 데 적합한 땅이라는 거죠. 아니면 림에 해당되는 부분이 보전산지 등 거기서 나왔거든요. 농에 해당되는 게 농업진흥지역, 림에 해당되는 게 보전산지 등이라고 해서 다른 것도 들어가지만 그런 곳에서 농림업을 진흥하기 위해서 지정한 땅이 농림지역이다. 거기서 배웠죠.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은 이 농지법에서 지정하는 거야. 농지 중에서도 특히 농업을 진흥할 필요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기존 농지보다도 이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사짓는데 더 전념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농지를 전용하기가 훨씬 다른 농지에 비해서 까다롭겠죠. 주로 평야지대에 많이 지정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거기는 거의 전용허가 신청해도 전용이 안 나오죠. 거의 농어가 주택 좀 짓는 거 빼는 안 나오지. 그거 빼고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좀 피해야 될 땅이죠. 투자자라도 뭐 자식 손자 생각하면 괜찮아. 나중에. 지금 당장은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서 농업진흥지역이 필요해서 지정이 되면은 지역상으로는 농림지역을 지정할 땅이 되는 거예요. 국회법에서는. 그래서 시도에서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농사 잘 지라고 지정하는 게 농업진흥지역이에요. 굉장히 전용이 까다롭습니다. 됐어요.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자, 하여튼 입문 단계에서는 제가 체계를 잡고 용어를 상세히 설명하고 기본 원리를 조금 설명했으니까 그런 쪽에서 마쳤고, 이제 1, 2월에 가서는 지금 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깊이, 좀 더 내용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아주 심한 내용까지는 아니고.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